세입자가 집주인할 때 무이자로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집값 좀 기준으로 좀 전망을 좀 한번 좀 해주시죠. 지금 집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 쇼크입니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진정된다.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할 때까지는 하락세는 저는 불가피할 거로 보이고요. 이게 금리가 당초보다 인하 시기가 좀 늦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의 이제 금리 그 전망을 2023년 내년이죠. 4분기부터는 혹은 하반기부터는 낮춘다는 전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금리를 올려봐야 한 4% 정도, 이때 기준금리겠죠. 그 정도가 피크다 얘기를 했는데 요새 금융시장에서는 약간 더 우울한 얘기가 나옵니다. 4.5%는 갈 거다, 기준금리가. 그리고 인하 시기는 2024년 정도가 돼야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바뀌는 거죠.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높다는 건데요. 채권 같은 금융시장은 글로벌 동조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제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지금 아까 말씀 2.5%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년 아마 한 이맘때 정도는 한 3.25까지 3% 조금 더 넣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럼 아주 많이 남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금리 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건데, 금리가 만 2024년 이후에나 낮아진다고 만약에 본다면은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진짜 언제 바닥이 될지는 특히 장기로 보면 잘 안 맞아요. 우리 활을 쏠 때 500m 활 쏘면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50m 신으로 잘라서 보면 보여요. 그래서 전망을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잘라서 보시라는 거예요. 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년 이맘때까지는 금리가 안 낮아질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아무도 집을 안 사죠. 생각보다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그 시점이 언제 될지, 워낙 금융시장이라는 게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 같고 가변적이니까 지금부터 그냥 언제 집을 사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보다 어차피 1년 뒤를 보시면 돼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뒤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오래 집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대체적인 게 적어도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거의 뭐 공통분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 뒤에 지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진짜.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가서 내가 원하는 가격인지 아닌지를 보고, 가령 내가 아까 광화문에 사는데 내가 고향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뭐 기름동 사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마포 살 수도 있는 거고, 서대문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동네마다 다 달라요, 이게 하락폭이. 그래서 지금은 다 불안하니까 자꾸 타이밍 하는데 그거는 딱 안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보다 가격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금리가 어차피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집값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뭐 어쨌든 뭐 1년간은 뭐 기다려라. 하락 관망세다. 그냥 그 기다릴 수밖에 다음에는 없고 그 이제 다음에는 지역별로 선별적으로 가격을 보고 음. 좀 움직이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 집 사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2년 뒤가 될 수도 있고 3년 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요약을 딱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1년 동안은 타이밍을 보자. 그거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결국 최대 악재인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결국은 가격을 보겠다. 어느 정도 빠졌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 동안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자금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선돈 후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하는 가격 오면은 사는 거죠. 뭐 조금 뭐 내가 바닥에 못 사도 괜찮거든요.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은 내가 뭐 조금 무릎에 산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뭐 정부도 이제 뭐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뭐 대책을 특별히 내놓지 않는다거나 이런 걸 보면 물론 이제 뭐 규제 지역 지금 뭐 완화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냥 놔두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정부가 지금 뭔가 대책을 좀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책들이 좀 빨리 좀 나와야 되지 저는 않겠냐 이제 이렇게 정부가 할 일과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요. 뭐 국회는 당연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데 그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조정 대상 지역을 어 진짜 핵심 지역들 빼고요. 뭐 강남이라든지 뭐 그 수도권 일부 지역 빼고는 저는 풀어서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지금 빠른 속도로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빨리 냉각되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움직이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 정부의 정책에 시행하는 그게 있잖아요. 이 시차를 최소화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시장이 과열될 때도 빨리 그거 민첩하게, 왜냐면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고 투자자들 빨리 움직이니까 규제책도 빨리 내놔라. 그 요번에 떨어질 때도 저는 탄력적으로 좀 더 서둘러서 완화책을 내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집값은 어떻게 보면은 떨어졌을 때 뭐 이득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손해 보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양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요번에 저는 집값이 빠지게 되면은 급락이 오면요, 예기치 않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우스폰은 깡통주택 그죠? 피해자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전세가 비율이 높아요. 수도권에서 KB시설을 보면은 지금 전세가 비율이 62%예요, 아파트 기준으로. 이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2008년 8월인가? 그때 41%였어요. 그때보다 지금 21% 포인트가 많이 높아요. 올라갔네요.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게? 높은 거예요.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버슈팅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소위 말하면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깡통 전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을 연착륙을 잘 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깡통 전세하고 깡통 주택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집값을 다시 띄우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거를 서서히 이렇게 부작용 없이 이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예, 그럴 수 있도록 저는 규제책을 좀 좀 생각보다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뭐 집값이 다시 뭐 들썩이면 그때 가서 규제책을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깡통 전세 이런 문제들 이제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대책들 음. 좀 빠르게 좀 대책 내라 이제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좋은 예. 말씀이십니다. 네,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끝으로 혹시 뭐 좀 얘기를 못 하신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하시죠. 저는 요번에 이제 부동산 트렌드 수업을 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치를 너무 절대화하거나 그거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제 나이가 뭐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 흐름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픈 마인드를 할까요? 그걸 좀 갖춰야 된다.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지식의 반감기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이 이게 절반 정도가 완전히 이 쓰레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기간이 경제학은 한 9년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9년 전에 대학 졸업하셨다면은 절반은 이미 못 쓰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못 쓰는 걸 결국은 이제 헐어내고 그다가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어야 결국은 살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 팔로우 혹은 트렌드 팔로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자기 동년배들보다 아랫세대하고 같이 놀아야 돼요. 동년배보다는 아랫세대와 좀 자주 어울려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항상 아랫세대와 자꾸 소통하고 그들과 공감하려는 노력이 저는 부동산 성공 법칙이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 분들이 전원주택이나 이런 상가에서 실패했던 것을 이제 거울로 삼아야 된다. MZ 세대를 바라보고 그들과 소통했다면은 전원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뭐 구분 상가 사가지고 뭐 노후 설계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겠죠. 다가구 하나 찍어가지고 꼭대기층에 살면서 월세 받아서 노후 설계하겠다는 그것도 요새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요새 MZ 세대들은 이 가압비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그 오피스텔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은 모든 위해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한다는 어떤 일종의 콘크리트 캐슬로 보거든요. 이 안정 강박증이 굉장히 강한 세대예요, MZ 세대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뭐 다가구나 원룸 임대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입지를 잘 골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부동산으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세대의 욕망 구조를 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주력 소비 세대들의 욕망 구조를 읽지 않으면은 내가 노후 설계나 부동산 설계도 참패를 맞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뭐 책에 저도 네. 뭐 읽어봤는데요. 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아유, 네. 다들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좀 이렇게 퇴근하고 오셨어요. 네. 예. 근데 감사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네요. 예, 들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예. 오늘 저녁이어서 네. 네, 더 하고 싶지만 네. 요거로 집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또 촬영하신 네. 또 우리 직원들도 돌아가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